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하지만 가슴 한구석을 서늘하게 짓누르던 그 차가운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창밖은 이미 어둠이 깊게 내려앉았고 방 안의 공기는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네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따뜻한 거짓말에 속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직과 솔직함이라는 달콤한 사탕을 삼키며 정작 내 영혼이 어떻게 멍들어가는지는 외면한 채 말이죠.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봅시다. 이 냉혹한 사회의 생존 문법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인생의 후반전에서 어쩌면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편안히 자리 잡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여기서 하는 작업이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몇 시에 보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고요한 밤의 동질감을 함께 나누고 싶으니까요. 자, 이제 불을 끄고 잔잔한 백색 소음을 위해 선풍기를 켜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우리는 아주 어릴 적부터 세뇌에 가까운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정직하게 살아라. 있는 그대로의 너를 보여라.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통한다는 말들 말이죠. 도덕 교과서부터 부모님의 잔소리, 심지어 우리가 보며 눈물 짓던 드라마의 결말까지도 늘 정직이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묘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었습니다.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내 밑바닥을 솔직하게 보여주면 사람을 얻고 언젠가는 그 진심을 보상받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인생의 정점을 지나 후반전의 입구에 서 있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 순진한 믿음이 과연 당신을 어디로 데려왔습니까? 지난 세월을 차갑게 복기해 보십시오. 당신이 술기운에 혹은 믿음이라는 명목으로 털어놓았던 가난한 형편, 과거의 실패, 가족 간의 갈등이 당신에게 존경을 가져다 주었나요? 아니면 저 사람은 늘 힘들게 산다라거나 저 사람은 여유가 없어서 같이 있으면 피곤하다라는 낙인만 남겼나요? 사실 대부분의 경우 후자였을 겁니다. 이건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이 세상이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는 겉으로 약자를 보호하자고 외치지만 실제로는 약해 보이는 사람을 가장 먼저 시험의 도마 위에 올리고 가장 쉽게 소비해버립니다.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 소셜, desirability bias 이라는 학술적 용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겉으로는 도덕적이고 올바른 가치를 지지하는 척하지만 실제 행동은 자신의 이익과 본능에 충실하게 움직이는 현상을 말하죠. 입으로는 솔직한 게 최고야 라고 말하는 상사에게 진짜 고민을 털어놨다가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제외되는 경험을 해보셨다면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솔직함은 때때로 스스로 방패를 내려놓고 상대에게 칼자루를 쥐어주는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동양의 오랜 지혜 중에는 구하지문, 고하지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은 화를 부르는 문이라는 뜻이죠. 중년 이후의 사회는 젊을 때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냉정합니다. 젊을 때의 미숙함은 성장통으로 이해받지만 나이 들어 드러내는 약점은 무능함으로 직결됩니다. 같은 실수라도 아직 어려서 그래라는 말과 그 나이 먹도록 저 모양이냐라는 평가는 하늘과 땅 차이니까요.
혹시 꿀벌의 생태에 관한 사소한 잡지식을 아시나요? 꿀벌 군집 내에서는 가장 시끄럽게 윙윙거리며 자신의 힘듦을 과시하는 벌보다 소리 없이 묵묵히 꿀을 날라오는 개체가 구성원들로부터 더 높은 신뢰를 얻는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 사회도 본질적으로는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안정감과 여유, 그리고 강함이 느껴지는 대상에게 끌리게 마련입니다. 첫 번째 농담을 하나 해볼까요? 어떤 정직한 청년이 면접에서 우리 회사의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나 라는 질문에 월급이 적고 야근이 많은 게 단점입니다라고 솔직하게 답했답니다. 면접관이 웃으며 말했죠. 합격일세. 하지만 자네의 단점은 우리 회사에 다신 발을 들일 수 없다는 거네. 웃기면서도 슬픈 이 이야기는 무방비한 정직함이 미덕이 아니라 전략적 실패임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흔히 솔직함과 진정성을 혼동합니다. 하지만 진정성은 자신의 핵심적인 가치를 끝까지 지켜내는 태도이지 내면의 모든 상처와 결핍을 타인에게 전시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들은 말이 적습니다. 그들은 굳이 구구절절 자신을 설명할 필요가 없는 위치에 스스로를 가져다 놓습니다. 반대로 늘 자신의 상황을 해명하고 이해받으려 애쓰는 사람은 이미 방어적인 위치, 즉 약자의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농담입니다. 어떤 사람이 벽에 대고 자기 고민을 1시간 동안 털어놨대요. 한참을 듣던 벽이 결국 무너졌답니다. 제발 그만 좀 해. 나도 힘들어 라고 외치면서요. 벽조차 힘들어 할 정도인데 살아있는 인간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것까지 말해버리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착해서가 아닙니다. 잊힐까봐, 무시당할까봐, 혹은 혼자 남겨질까봐 두려워서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몸부림일 뿐이죠. 나도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어. 그러니 나를 좀 봐줘라고 외치지만 세상은 그 외침을 연약함의 신호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을 신비롭게 관리할 줄 압니다. 속을 쉽게 드러내지 않고 언제나 한 수 앞을 숨긴 채 행동하죠. 이것은 남을 속이려는 기만이 아니라 거친 사회라는 전장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지혜로운 갑옷입니다. 세 번째 농담입니다. 중년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스포츠카를 사는 게 아니라 입에 지퍼를 다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포츠카는 기름값을 축내지만 실어는 인생 전체를 축내니까요. 이제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착한 사람이라는 허울을 쓰고 모든 패를 먼저 보여주며 손해보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인생 후반전을 위해 전략적으로 자신을 관리하고 존중받는 삶을 살 것인가 말입니다. 이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무방비하게 다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난 뒤 침대에 누워 이불킥을 하곤 합니다. 아, 그 말은 하지 말걸. 왜 그렇게까지 다 보여줬을까? 라며 자책하죠. 많은 사람이 이것을 단순한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좀 더 독해졌어야 했는데 마음이 약해져서 실수를 했다고 말이죠. 하지만 사실 문제의 핵심은 당신의 의지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깊은 곳, 당신의 무의식 속에
자리 잡은 아주 오래된 구조 때문입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여전히 위로받고 싶어 하는 어린아이가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나이를 먹고 사회적 지위를 얻었으며 짊어져야 할 책임은 산더미처럼 늘어났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누군가 내 고생을 알아주기를, 내 억울함을 따뜻하게 이해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아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든 일이 생기면 술잔을 기울이거나 스마트폰을 들어 누군가에게 상처를 꺼내 보입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는 가슴이 가벼워지는 것 같고 세상의 짐을 잠시 내려놓는 듯한 해방감을 느끼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짧은 위안의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가혹합니다. 첫 번째 농담을 해볼까요? 어떤 사람이 나는 신비주의 전략을 쓰기로 했어 라고 하더니 그 다음날 친구에게 자기 초등학교 생활기록부까지 다 보여줬답니다. 친구가 물었죠. 이게 왜 신비주의야? 그러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왜 이랬는지 미스터리 하지 않니? 웃음이 나오지만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자신을 숨기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어느새 밑바닥까지 다 긁어서 보여주고 말지요. 당신이 하소연을 시작하는 그 순간 미묘하게도 관계의 무게추는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상대방이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공감하는 척 할지 모르지만 인간의 무의식 속에서는 아주 잔인한 비교가 시작됩니다.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상황이 낫네. 저 사람은 생각보다 감정 조절이 안 되는구나 라는 식의 판단이죠.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하향 사회적 비교, downward social comparison라고 부릅니다. 타인의 불행이나 약점을 보며 상대적으로 자신의 안녕을 확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인 방어 기제죠. 이 비교는 아주 짧은 순간에 그리고 아주 조용히 이루어지며 그 결과 당신은 동등한 존재가 아니라 조금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재분류되고 맙니다. 여기서 기발한 잡지식 하나를 알려드릴까요? 늑대 무리에서는 우두머리가 상처를 입거나 약한 모습을 보이면 무리 구성원들이 그를 위로하기보다 오히려 그 자리를 찬탈하려 공격성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인간 사회라고 다를까요? 우리는 도덕이라는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아래에는 여전히 생존을 위해 강한 자에게 붙고 약한 자를 멀리하려는 야생의 본능이 숨쉬고 있습니다. 실제 주변 사례를 떠올려 보십시오. 사업이 힘들다고 만나는 사람마다 털어놓던 사람과 아무리 힘들어도 기색 없이 묵묵히 제 갈 길을 가던 사람 중 누가 더 많은 투자 제안과 기회를 얻었습니까? 가족 내부의 치부를 상세히 떠들고 다니던 사람과 늘 가정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던 사람 중 누가 더 조직에서 신뢰를 받았나요? 결과는 늘 잔인할 정도로 일관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문제를 가진 사람을 돕기보다는 문제가 없는 사람 곁에 머물며 그 안정감의 에너지를 나누어 갖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 농담입니다. 어떤 이가 말했습니다. 나는 열린 책 같은 사람이야. 제가 대답했죠. 맞아.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결말이 뻔하거나 페이지가 찢어진 책은 다시 읽지 않더라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공개하는 것이 진솔함이라는 착각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진짜 친구라면 내 힘듦을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반박하고 싶으시겠죠. 하지만 냉혹하게도 대부분의 관계는 당신의 기대보다 훨씬 더 조건적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관계는 단순한 정서적 교류를 넘어 일종의 에너지 교환이 됩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기분이 무거워지고 기운이 빠진다면 당신은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겠습니까?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 해도 예외는 없습니다. 유상종이라는 말은 단순히 도덕적 경고가 아니라 매우 정교한 통계적 사실입니다. 늘 신세 한탄만 하는 사람 주변에는 결국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하며 서로의 상처를 핥아주는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처음에는 서로 위로가 되는 것 같지만 결국 아무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그 우울의 늪에 함께 묶여버리는 것이죠. 세 번째 농담입니다.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과 같이 있는 건 마치 비 오는 날 젖은 신발을 신고 걷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엔 그냥 좀 찝찝할 뿐이지만 계속 걷다 보면 발 전체가 부러터지고 결국 걷기조차 싫어지죠. 반대로 자신의 어려움을 안으로 사귀고 미래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사람 곁에는 기회와 에너지가 모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층을 가르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입니다. 우리가 불필요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또 다른 이유는 존재 증명에 대한 갈증 때문입니다. 나 여기 있어. 나도 이렇게 치열하게 살고 있어. 라는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 세상에서 잊힐 것 같은 공포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세상은 가장 말이 많은 사람보다 가장 조용하면서도 단단한 사람을 쉽게 잊지 못합니다. 말이 적은 사람에게는 타인이 채워 넣을 수 있는 해석의 여지가 남고 그 여지는 곧 그 사람의 무게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당신의 기구한 사정에 생각보다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오직 하나, 당신이 지금 어떤 에너지를 풍기고 있느냐입니다. 약함을 반복적으로 드러내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를 정글의 먹잇감 위치에 놓게 됩니다. 사기꾼과 기회주의자들이 가장 먼저 냄새를 맡고 다가오는 대상이 바로 외로움을 호소하고 말이 많으며 자신의 불안을 숨기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무너졌던 이유는 당신이 너무 착해서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보호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며 그 진정한 보호는 바로 침묵에서 시작됩니다. 말하지 않는 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숙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전략이자 자존감을 지키는 품격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왜 침묵과 정체성 연기가 단순히 겉모습을 꾸미는 허세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현실을 뒤바꾸는 강력한 힘을 가지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공 철학의 거장 나폴레온 힐의 통찰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는 수많은 성공한 이들을 관찰하며 한 가지 다소 불편한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인간의 잠재의식은 현실과 생생하게 상상된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자기계 발서의 문구가 아닙니다. 현대 심리학과 뇌과학 역시 이와 동일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태도, 그리고 감정의 패턴을 객관적인 현실로 저장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잡지식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인간의 뇌는 몸무게의 겨우 2%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전체 에너지의 20%를 소비하는 엄청난 에너지 먹보입니다. 그래서 뇌는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우리가 반복하는 말과 행동을
자동화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버리죠. 첫 번째 농담을 해볼까요? 제 뇌는 마치 말 잘 듣는 하지만 눈치는 조금 없는 신입 사원 같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피곤해 죽겠다라고 말하면 그 녀석은 주인님이 죽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착각해서 온몸의 근육을 축 늘어뜨리고 에너지를 차단해 버리거든요. 반대로 제가 컵라면을 먹으면서도 역시 성공의 맛은 담백하군이라고 너스레를 떨면 제 뇌는 잠시 당황하다가 이내 요트 카탈로그라도 찾아봐야 하나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하루에도 몇 번씩 나는 힘들다, 나는 안 된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끝났다라고 말할 때 당신의 뇌는 그것을 의심 없는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데이터에 걸맞은 행동과 선택만을 하도록 당신을 조종하죠. 이것이 바로 실패와 결핍이 텟비우스의 띠처럼 반복되는 과학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일지라도 마치 이미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여유롭게 행동하고 침묵하면 뇌는 심각한 혼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지점에서 인지 부조화, cognitive dissonance라는 학술적 개념이 등장합니다. 뇌는 자신이 인식하는 현실과 현재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어떻게든 현실을 당신의 행동에 맞추려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즉, 당신의 연기가 뇌를 속이고 속은 뇌가 다시 현실을 재편하는 것이죠. 나폴레온 힐은 이를 확고한 믿음의 법칙이라 불렀고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충족적 예언 self-fulfilling prophecy라 정의합니다. 마음밖에 아무것도 없다는 뜻의 심의 무무, 신와의 무이라는 고결한 격언이 있습니다. 세상은 당신의 내면이 투영된 거울일 뿐이라는 의미죠. 사회적 현실에서도 이 법칙은 매우 구체적으로 작동합니다. 두 번째 농담입니다. 어떤 사람이 왕처럼 보이려고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걷다가 그만 맨홀에 빠졌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물었죠. 왕이라면서 왜 앞을 안 보시나요? 그러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왕은 원래 아래를 보지 않는다네. 다만 맨홀이 무례하게 거기 있었을 뿐이지 웃자고 한 이야기지만 핵심은 태도입니다. 당신이 불안한 눈빛과 비굴한 말투로 사람을 대하면 상대방은 본능적으로 그 불안을 감지하고 당신을 경계하거나 하대할 준비를 합니다. 반대로 당신이 비록 주머니는 가벼울지언정 여유롭고 안정된 태도로 침묵을 지키면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신뢰하거나 적어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로 인식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차가운 숫자나 객관적 사실보다 당신이 풍기는 분위기와 감정의 결에 먼저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오해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침묵과 연기는 결코 자기 자신을 속이는 비겁한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좁은 틀에 가두고 있던 낡고 초라한 자아를 무너뜨리는 창조적인 과정입니다. 현재의 당신은 그저 과거의 선택과 환경이 만들어낸 결과물일 뿐 당신이라는 존재의 절대적인 한계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은 지금의 부족한 상태를 진짜 나라고 착각하며 변화의 시도 자체를 거부하곤 하죠. 성공한 사람들은
눈앞에 초라한 현실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모습을 현재의 기준으로 삼아 행동합니다. 돈이 없어도 궁핍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몸이 고되어도 스스로를 병든 존재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어떤 정체성을 부여할지 스스로 결정하며 그 선택들이 쌓여 결국 현실의 벽을 허물어뜨립니다. 타인이 당신의 통장 잔고를 직접 확인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누군가는 늘 여유 있어 보이고 누군가는 늘 쫓기듯 부족해 보이죠. 그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아주 사소한 태도에 있습니다. 세 번째 농담입니다. 거울을 보고 너는 참 멋져라고 말하는 건 자신감이지만 거울 속에 내가 너나 잘해라고 대답한다면 그건 상담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려는 건 거울과 대화하는 게 아니라 거울에 비칠 나의 모습을 미리 결정하는 것입니다. 말의 속도, 걸음걸이, 시선 처리, 그리고 무엇보다 침묵의 길이 같은 요소들이 모여 당신의 겪을을 만듭니다. 이것은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의도적인 훈련의 결과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왕처럼 대접하면 세상은 그 이유를 찾아내려 애쓸 것이고 당신이 스스로를 낮추면 세상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결국 세상은 당신이 선언한 정체성에 맞춰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방비한 솔직함이 아니라 정교하게 선택된 전략적 연기입니다. 무의식에 새로운 명령을 입력하는 이 능동적인 행위야말로 인생 후반전을 승리로 이끄는 필승법입니다. 이 원리를 깊이 이해했다면 왜 우리가 반드시 숨겨야만 하는 것들이 있는지 자연스럽게 수긍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추상적인 철학의 구름 위에서 내려와 차가운 현실의 단단한 지면을 밟아야 할 시간입니다. 원칙은 충분히 이해했으니 이제 던져야 할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어디까지 어떻게 숨겨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끄덕이고 넘어갈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일 아침 당신이 누군가와 전화를 하고 점심 식탁에서 동료와 마주 앉을 때 바로 적용해야 할 생존 지침입니다. 이 네 가지를 지키느냐 마느냐가 당신의 인생 후반전을 품격 있는 왕의 연애로 만들지 아니면 구걸하는 자의 초라한 밥상으로 만들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첫째, 당신의 돈 주머니 사정을 철저히 속여야 합니다. 여기서 속인다는 것은 허풍을 떨거나 있지도 않은 금반지를 자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아예 돈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양극단 사이에서 춤을 추다가 스스로 무덤을 팝니다. 돈이 조금 생기면 어깨에 힘을 주며 과시하고 주머니가 비면 세상이 무너진 듯 하소연하죠. 이것은 전형적인 하수의 행동입니다. 첫 번째 농담을 해볼까요? 어떤 사람이 나는 돈에 초연해 라고 말하면서 친구가 밥값을 안 내자 10원 단위까지 더치페이 문자를 보냈답니다. 친구가 물었죠. 초연하다며. 그러자 그가 답했습니다. 내 마음이 초연한 거지 내 통장이 초연한 건 아니거든. 당신이 부유하다는 인상을 풍기는 순간 당신 주변에는 기묘한 이해관계가 개미떼처럼 달라붙습니다. 조언이라는 가면을 쓴 간섭과 부탁이라는 이름의 침범이 당신의 평화를 갉아먹기 시작하죠. 반대로 돈이 없다는 티를 내는 순간 사람들은
당신을 은연중에 무능한 존재로 분류하고 중요한 결정의 자리에서 당신을 조용히 밀어냅니다. 가장 안전한 위치는 언제나 모함의 회색 지대입니다. 여유 있어 보이지만 구체적인 숫자는 알 수 없게 부족해 보이지 않으면서도 결코 만만치 않게 행동하십시오. 타인이 당신의 재정 상태를 짐작할 수 없을 때 비로소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팽팽한 긴장감이 생깁니다. 학술적으로 이는 정보 비대칭성, information asymmetry를 이용한 권력 유지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당신의 병과 신체적 약점을 숨기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이 원칙은 당신의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사실 중년 이후에 허리나 무릎이 멀쩡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습관처럼 읊조리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를 유통기한이 지난 존재로 규정하는 꼴이 됩니다. 두 번째 농담입니다. 어떤 분은 인사말이 아이고 삭신이야요. 그분과 대화하다 보면은 저까지 류마티스 관절염이 전염되는 기분이 듭니다. 심지어 그분은 AI인 저에게도 파스 냄새가 난다고 투덜거리시더군요. 냉혹하지만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병든 사자를 따르지 않습니다. 약함을 드러내어 얻을 수 있는 것은 유통기한이 짧은 일시적인 동정뿐이지만 강함을 연기해서 얻는 것은 지속적인 신뢰와 새로운 기회입니다. 몸이 힘들수록 오히려 허리를 세우고 눈빛을 단단히 하십시오. 기발한 잡지식 하나를 드릴까요? 다람쥐는 겨울을 대비해 도토리를 수천 개나 숨기지만 그중 80%의 위치를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람쥐가 끝까지 도토리를 숨기는 심획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자신이 약해 보이거나 준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숲의 포식자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다는 말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뇌는 통증 인식을 조절하고 회복 속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신호를 받게 됩니다. 셋째, 당신의 목표와 계획을 절대 발설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인간의 인정 욕구가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무언가 멋진 계획을 세우면 당장이라도 떠들고 싶어지죠. 응원받고 싶고 미리 축하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입을 여는 순간 당신의 뇌는 이미 그 목표를 이룬 것과 같은 화학적 보상을 미리 맛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진짜 행동에 써야 할 에너지는 급격히 소진되어 버리죠. 더 큰 적은 타인의 반응입니다. 겉으로는 걱정해주는 척하며 던지는 그게 쉽겠어? 요즘 경기가 안 좋다던데 같은 말들은 사실 조언이 아니라 당신의 도전에 대한 본능적인 위협과 두려움의 표현입니다. 세 번째 농담입니다. 다이어트를 한다고 온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사람 자치고 진짜 살 뺀 사람 보셨나요? 대개는 나는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진짜 할 거야 라는 선언을 맛집 탐방 인증샷으로 대신하곤 하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철저히 어둠 속에서 준비하십시오. 말보다 결과가 먼저 튀어나올 때 당신은 비로소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넷째, 당신의 가정사를 외부로 흘리지 마십시오. 배우자의 허물이나 자식의 방황을 술안주 삼아 털어놓는 순간 당신의 가정은 타인의 값싼 구경거리가 됩니다. 사람들은 앞에서는 공감하는 척하며 손을 잡아주지만 돌아서서는 그것을 당신의 통제력 부재와 무능함의 증거로 소비합니다. 노자의 도덕경에는 지자불은 언잡을 지지려 부엔
연자부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는 뜻이죠. 집안의 문제는 집안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해결하십시오. 밖에서는 언제나 단정하고 안정된 가장의 모습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전략적 침묵을 관통하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침묵은 단순히 무언가를 숨기는 비겁함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이라는 소중한 자산을 관리하는 고도의 경영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공개 계정이 아닙니다. 선택적으로 보여주고 대부분은 소중히 보호하십시오. 이 원칙을 지키기 시작하면 당신을 대하는 사람들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고비에 도달했습니다. 앞선 이야기들을 머리로 이해했다고 해서 곧바로 삶이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새로운 태도를 취하고 전략적 침묵을 지키려 하는 그 찰나 당신의 내부에서는 아주 거센 저항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가짜야. 나는 지금 나 자신을 속이고 있어. 이렇게까지 피곤하게 살아야 하나? 라는 의심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올 겁니다. 이 불편함과 어색함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결국 역시 솔직한 게 편해라며 다시 예전의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당신의 고결한 양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익숙함을 지키려는 뇌의 아주 완강한 방어 반응일 뿐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를 최면적 리듬, 히프노틱 리듬이라고 불렀습니다. 수십 년 동안 반복해온 결핍의 생각과 행동 패턴이 당신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려 하는 것이죠. 실패와 후회가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지는 그 기괴한 리듬 말입니다. 첫 번째 농담을 해볼까요?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건 마치 꽉 끼는 새 구두를 신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엔 발 뒤꿈치가 다 까질 정도로 아프지만 그 고통을 견뎌야 비로소 나만의 멋진 신발이 되지요. 그런데 대부분은 아프다고 다시 낡고 구멍난 슬리퍼를 찾아 신습니다. 발은 편하겠지만 그 슬리퍼를 신고 격조 있는 연회장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 사실을 잊은 채 말이죠. 여기서 기발한 잡지식 하나를 공유할게요. 인간은 하루에 약 6만 가지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생각의 95%가 어제 했던 생각의 반복이라는 점이죠. 우리의 뇌는 정말이지 게으른 반복의 천재입니다. 그러니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은 사실 나는 어제와 똑같이 살기로 결심했어 라는 말과 같습니다. 학술적인 장에서라면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clear,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이를 습속화된 자아의 현상학적 환원, Phenomenological Reduction of the Habitual Self에 대한 저항이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기존의 자아 구조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느끼는 존재론적 불안감 말입니다. 당신이 지금 연기하는 강인함과 여유는 남을 속이기 위한 기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잠재의식에 새로운 명령어를 입력하는 정교한 리허설입니다. 배우가 무대 위에서 왕을 연기한다고 해서 그를 사기꾼이라 부르지 않듯이 당신 역시 더 큰 삶의 진실을 손에 넣기 위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두 번째 농담입니다. 혼잣말을 하는 건 결코 미친 게 아닙니다. 진짜 미친 건 혼잣말을 하다가 자기 자신과의 말싸움에서 지는 경우죠. 지금 당신 내면의 낡은 자아가 시비를 걸어올 때 절대 지지 마십시오. 나는 침묵으로 나를 지키고 태도로 나를 증명한다라고 당당하게 응수하세요. 99%의 사람들은 이 어색함과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고 늘 같은 자리에서 인생을 마칩니다. 반면 상위 1%의 사람들은 이 진동을 성장의 신호로 해석합니다. 근육이 찢어질 때 비로소 성장하듯 고정된 자아가 흔들릴 때 비로소 새로운 정체성이 탄생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가 결국 인생의 거대한 격차를 만듭니다. 불교의 격언 중 수처 작주 입척해진 소이추 조주 리추 재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머무르는 곳마다 주인이 된다면 그곳이 바로 진리의 자리라는 뜻이죠. 당신이 스스로의 태도를 결정하는 주인이 될 때 당신이 서 있는 그 초라한 현실은 어느덧 풍요로운 무대로 바뀔 것입니다. 세 번째 농담입니다. 뇌는 참 고집센 건물주와 같습니다. 월세는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리모델링 변화는 절대 안 해주려고 하죠. 하지만 건물주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내가 직접 건물을 새로 지어버리는 것이죠. 침묵과 연기라는 도구를 들고 당신만의 인생이라는 성체를 다시 설계하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하나의 행동을 요구하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참여 유도가 아니라 당신의 무의식과 맺는 엄숙한 계약입니다. 아래 댓글에 짧고 강하게 선언하십시오. 나는 침묵함으로 강해지고 당당함으로 위대해진다. 혹은 나는 내 입을 다스려 세상을 내 편으로 만든다라고 말이죠. 손을 움직여 기록된 언어는 뇌의 가장 깊은 곳에 각인됩니다. 이 선언을 마친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당신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자신의 패를 함부로 보여주지 않는 사람, 말보다 깊이 있는 태도로 말하는 사람, 조용하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무게감을 지닌 존재가 됩니다.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신의 태도를 선택함으로써 환경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을 끝까지 움켜쥐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인생 후반전은 전반전과는 전혀 다른 더 고요하고 단단하며 풍요로운 색채로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위대한 변화의 시작은 언제나 당신의 깊고 푸른 침묵이었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이 당신의 베개 밑에서 은은한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복잡했던 마음의 소음들을 하나둘씩 꺼보세요. 창밖에 나뭇잎을 스치는 바람 소리나 멀리서 들려오는 이름 모를 벌레들의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당신의 호흡을 아주 천천히 가다듬어 봅니다. 마치 따뜻한 난로 옆에서 오래된 책을 덮는 것처럼 오늘의 긴장과 걱정들도 부드럽게 내려놓으시길.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하고 내일의 당신은 오늘보다 더 고요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눈을 뜰 것입니다. 어둠이 당신을 포근하게 감싸 안고 꿈속에서도 당신의 새로운 정체성이 무르익어가는 평온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무거운 눈꺼풀을 자연스럽게 닫고 깊고 아늑한 휴식의 바다로 천천히 가라앉으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침묵이 당신을 가장 빛나는 곳으로 안내할 것입니다.